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2019년 유통 실적 그리고 2020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언제나 제 옆자리에서 설명충으로 함께하고 있는 네. 이젠 사랑의 관계, 애증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제가 감히 한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신 분입니다.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리고 또 회장님께서 극찬을 해주셨어요. 정말 진짜가 나타났다. 진정한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으시다. 네. 그리고 저도 지금 마음이 되게 많이 편해졌거든요. 우리 오늘 특별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남성현 수석연구위원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포스부터 뭔가 뭐든 물어봐. 다 얘기해줄게. 네. 그런 느낌이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아유,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리고 굉장히 저도 이름이 성현이다 보니까 아, 그렇네요. 아, 동면이시. 네, 더 이렇게 막 치근함이 가고. 그러니까요. 같은 이름인데. 역시 성현이란 이름들은 다 똑똑하구나.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 예 성현이 이르기를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럼요. 예. 네. 오늘 회장님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 이거 또 하려니까 되게 어려운 또 주제로 훅 들어가네요. 네. 작년 주요 유통기업 실적이 어땠는지 네. 또 시장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거의 최악이었죠. 이제 어제 이제 저희가 일부 이제 아실만한 기업들인 이마트하고 신세계백화점 실적 공시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뭐 개인이나 뭐 이렇게 잘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실적 자체가 30% 이상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변동이 되면 이제 법적으로 얘네가 실제 감사 보고서를 내기 전에 바로 발표를 해야 되는 규정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정확한 제가 일정은 잘 모르겠고 근데 어제 이제 이마트 뭐 잘 아시는 대형 할인마트 네. 실적이 나왔는데 거의 참담했습니다. 아, 예. 예. 정말요? 그 4분기도 실적이 적자로 전환을 했고요. 예, 근데 이마트가 이제 연간으로 적자는 아니고 4분기에 적자를 했는데 이마트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마트가 지난해 2분기에도 적자로 기록을 했고요. 네. 예, 작년 4분기에도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마트의 고용 인력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되고 전체 매출액이 거의 20조에 육박하는 회사거든요. 네. 뭐 연결 자회사까지 다 포함하면 그런 회사가 뭐 생각을 해보시면 20조 하는 회사가 연간으로 1,500억밖에 이익을 벌어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은행 뭐 투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하나은행에서 특판 물량 5%짜리 내놔서 뭐 지금 뭐 가입을 하겠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매출이 20조인데 이익 자체가 1,500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1%가 좀 넘네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네요. 예 엄청나게 이제 맞네요. 충격을 1%가 안 되죠. 아, 안 되네. 예, 안 되네요. 되네. 안 되죠. 20조. 야, 이거 진짜 충격인데. 그렇죠. 예, 이 과거에 한 7에서 8% 정도 이익률이 나왔던 회사거든요. 네. 그 불과 2014년 전 한 2014년인가 13년에 거의 8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예요. 근데 이게 불과 이제 한 2년 만에 거의 뭐 수직 하락? 네. 그 정확하게 보면 2014년 이후에 이마트가 4천억대 영업이익을 유지를 하는데 네. 이게 상당히 잘하는 숫자였거든요. 14년부터 거의 뭐 18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경쟁사라고 하는 롯데마트나 이런 애들은 적자 전환 이미 했었고 상당히 안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의 1위 사업자인 이마트조차도 거의 1,500억으로 몰락하는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니, 저희 가족들도 다 이마트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뭐 저랑의 생각이 다른 분들의 논리는 있지만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저희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할인점 업체의 부진은 그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쇼핑 자체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오프라인을 유지하는 플랫폼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조금 시장하고 제가 달리 보는 논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소비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그런 이익 자체가 감소했던 원인에 뭐 여러 가지 경쟁 체제 심화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은 전체 구매력이 저하됐던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제가 한 2019년도의 시장, 2018년 하반기부터 좀 2019년 시장을 예측을 했을 때 이 최저임금이 불러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벤트가 상당히 이제 구매력에 대한 저하를 가져올 거다라고 이미 예상을 했었고 특히 여기서 할인점이 좀 직격탄이 될 거다라고 이미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위소득계층의 소득 증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결국 그분들이 줄일 수 있는 제품군이
식품으로 기결될 거다라고 봤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뭐 쿠팡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과도한 판촉 행사, 뭐 정확하게 보면 쿠팡은 판촉 행사라는 건 아니고 뭐 회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무료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는 총 구매 금액을 할인하는 형태로 갔는데 요걸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온라인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할인 판매하는 맞아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전체 시장 자체가 뭐 좀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제가 지난번 작년인가요? 쿠팡에 대한 녹화를 하면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되게 편익 시장을 제공을 받고 있고 궁극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왜냐하면 네. 왜요?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회자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가격 싸죠. 그쵸. 편하죠. 정말 그쵸. 좋죠. 예, 좋죠. 너무 좋죠. 그게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나쁜 놈이 됐네요. 예. 그게 정확하게 뭐냐면 지금은 과도한 경쟁 회사 때문에 소비자 편익 시장으로 잡혔는 거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과정에 이르는 마진은 정해져 있어요. 그쵸. 예. 근데 그거를 누군가의 이익 자체를 지금 소비자한테 제공되는 형태로 구조가 가서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익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걸 제조 판매 유통하는 회사는 그 마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네요. 그리고 예. 이제 저임금으로 새벽 배송하려면 포장해야죠. 밤에 남들 잘 때 그런 분들의 노고 또 기사들 택배 기사 배달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의 희생하에 우리 소비자들이 편익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영훈이 이게 지금 말씀해 보시니까 시각 차이가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소비자 입장이다 되게 보니까 좋죠. 우리나라 진짜 정말 좋은 나라다. 좋은 나라죠. 선진국이고 진짜 먹고 살기 좋다. 하다못해요. 그냥 뭐 육개장, 설렁탕 네. 뭐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시키면 저희가 요리해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와요. 너무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이 모든 산업의 밸류체인 상에서는 이익이 남아야 되는 구조로 가야 기업 자체가 지속 가능한 이제 기업으로 좀 거듭날 수 있고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고용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수 자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마트의 단순 문제가 이마트의 영업 실적이 떨어져서 오프라인의 몰락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결국 오프라인이 몰락을 하면 거기에 고용돼 있는 고용자들의 생계 자체가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히네요. 예.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마트 점포당 고용 인력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아까 25,000명이라고 살짝 말씀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건 전체 인력이니까 전체 관계사까지 인력이니까 합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한 곳당 네. 한 곳당 한 2,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유, 그 너무 많이 잡으셨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00명. 좀 비슷한데 100에서 200명 그밖에 정도가 안 제가 너무 되게 고용되거든요. 크게 잡았네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아까 지금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이마트의 점포가 150개가 넘어가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일하는 캐셔분들이라든지 안에서 뭐 재고 관리를 하시는 분이 이분들이 거의 지금 뭐 맥스로 잡으면 뭐 한 100명만 잡아도 한 15,000명 정도 고용이잖아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현대차가 이거 제 섹터는 아니지만 전기차 라인업으로 구성을 한다 그러면서 울산 쪽에서의 2030년까지 10,000명을 자른다 그랬어요. 난리가 난 거죠. 예. 근데 그 10,000명의 고용 시장이 미치는 효과는 거의 울산 GDP를 완전 밑으로 끌어내려요. 그 정도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 직접 고용 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 고용 인력과 밸류체인 상의 하단에 있는 업체들까지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달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한 분이 몇 명을 부양합니까? 평균적으로 3-4명을 부양하기 때문에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봤을 때 오프라인 업체들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장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뭐 할인점은 어쨌든 상당히 구조가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업체들의 고민은 결국은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추종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문제는 이게 자기 재살 깎아먹기 경쟁이 지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과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게 합리적이냐 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 전체 산업 데이터가 안 나와서 볼 수는 없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리테일 시장 규모가 거의 최근래에 제일 낮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거의 뭐 지금 작년이 469조인데 지금은 2019년이 473조인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거는 거의 성장을 안 한 거거든요. 뭐 저희가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거의 쪼그라든 거죠. 정부에서 얘기하는 소득 주도 성장에 따른 소비 시장이 확성화될 거다라는 거는 어쨌든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 안에는 뭐 면세점도 있고요. 편의점도 있고요. 근데 면세점은 우리나라 소비가 아니거든요.
면세점이 거의 30%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성장한 거냐면 면세점 시장이 거의 7, 8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6조 정도, 6조에서 7조 정도. 뭐 작년에 한 25조 정도 됐는데 재작년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은 그거 감안하면 우리나라 소비는 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체 리테일 시장이 그쵸. 예. 거기다 편의점도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네. 그러면은 이게 과연 다른 업체별로 평가를 하기 떠나서 거의 뭐 작년에는 장사를 망한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2020년도가 됐잖아요. 네.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전 소비자의 입장에서 온라인은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자리는 더욱더 줄어들 거잖아요. 그 뭐 100% 그게 어쨌든 온라인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가 되면 그쪽으로 고용할 수 있는 구조는 확대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온라인 시장이 과연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효율적인 시장이냐 뭐 소비자 편익도 되고 기업들의 이익만 갉아먹는 시장이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요즘 최근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이유 자체가 뭐냐면 온라인이라는 게 지금 국내 시장의 침투율을 보면 이제 통계청 지료를 보면 20%까지 올랐다라고 하는데 네. 온라인이 대체 불가능한 시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 판매점하고 주유소 요거를 제거시켜 놓고 보면 국내 시장의 침투율은 이미 35% 정도를 넘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확대될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미 거의 3번 중에 한 번은 온라인으로 이미 구매하는 시장으로 국내 시장이 바뀌어 있어요. 네. 여기에 고령화 계층 뭐 50대 이상이 80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분들이 결국은 모바일 커머스로 쇼핑 구매를 못한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거의 젊은 층에서는 거의 뭐 한 50-60% 정도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 성장률이 유지될 거다냐라고 놓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의견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2019년에 약간 꺾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안 꺾였어요. 그쵸. 근데 저는 여기서의 제가 바라보는 뷰는 항상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침투율이 이렇게 올라갔고 글로벌리 이런 게 없어요. 미국이 아마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빨라요. 뭐 지역적 협소성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류 시설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잘 발달된 배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달을 했는데 뭐 언젠가 뭐 단어는 지금은 하기는 작년이 뭐 대놓고 틀렸기 때문에 네. 하지만 성장률 자체는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대기업 형태가 진행이 되면서 원래 온라인의 가장 큰 매력은 오프라인하고 비교했을 때 고정비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매장 운영에 대한. 근데 고정비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는 것도 어쨌든 재고를 가지고 있어서 판매를 하는 비즈니스 구조다 보니까 판매자들이 결국은 최근에 창고를 만들고 아니면은 뭐 개인 그냥 파워셀러라고 말씀드릴게요. 임대업을 하게 되고 왜냐면 필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 쌓아주고 그러면서 그 직원을 뽑아야 되고요. 거기에 AS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거에 저희가 생각했던 고정비선 성격이 들어가지 않았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오히려 소비자 혜택만 들어가지 고정비는 오히려 거꾸로 늘어나는 구간에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트렌드가 되는 게 제가 보기엔 전체 사회적으로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딱 좋은 회사는 딱 하나죠. 택배 회사만 좋죠. 포장회사랑. 네. 예. 근데 그 또 막말로 포장회사는 좀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박스 회사가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택배 회사가 지금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게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라스트 마일 자체가 다 택배 형태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택배 회사가 가장 크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해부터 이제 대한통운이 일부 택배 단가 자체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료나 이런 거 빼고도 고정비가 좀 늘어나는 그럼 온라인 업체들도 수익성이 원래는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되는 현상이 조금 안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오프라인 매장은 도산하면서 결국 고용시장만 축소되는 이게 아예 시장 자체가 재편되지 않는 한 상당히 조금 안 좋아지는